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0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례편 10경입니다. 네, 저는 진행과 제작을 맡은 한치이고요. 네, 저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아스는 이사입니다. 네, 저는 동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주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많았는데 감기로 인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다 하신 이야기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특별하게 많이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전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는 중양군과 고묘파의 사이 같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지리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어서 종남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봤었어요. 종남산의 실제 네네. 위치. 종남산은 지금의 이제 시안 남부에 있는 산인데 시안이 서안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바로 장안이 지금의 서안이거든요. 그래서 장안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양궁으로 표현되는 만수궁도 실존하는 궁인데 굉장히 넓고 지금도 많은 인파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활사인묘가 있고, 이런 부분 아시면은 지금은 중양궁을 갈 때 그 네네. 버스나 자동차로 가겠죠. 케이블카도 그럼요. 있을까? 갈 수 있고,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뭐 볼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여행 가시면 혹시 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용료 때문에 거기에 아이를 혹시 버리는 분들이 있을까? 내가 그게 설마. 걱정되네.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아이를 버리면 그 야부님 아이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지금 이제 노파가 안 계셔가지고 키워주실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활사인묘에 지금 누가 삽니까? 아니요, 규모가 굉장히 작고 관광지죠, 그렇기 그냥. 때문에, 네, 그냥 아무튼 활사인묘 한번 들어가 보고는 싶네. 그러니까 활사인묘가 진짜 있다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알았네요. 중양궁은 네. 알긴 알았는데 근데 실존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한 4m 정도 깊이로 이제 돌 무덤 같은 게 몇 개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활사인묘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게 곽정이 올라가면서 개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 소동이 벌어진 게 이 이막수 때문 아닙니까? 이막수가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온갖 강호의 시정 잡배들부터 금륜 법왕의 그 제자, 제자인 곽도. 그 곽도와 다리파까지 중양궁에 난입하면서 온갖 이렇게 일들이 네. 커진 건데 그렇죠. 네. 그 벌어진 사연들도 좀 이렇게 재밌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무초친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비무초친. 그 사조용전에서 그 모겸자가 했던 비무초친을 이 소용료가 한다라는 소문을 이막수가 퍼뜨린 거거든요. 왜 3회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까 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소용료 어떤 식으로 퍼뜨렸냐면 정령산자 이막수의 미모야 저희가 다 알잖아요. 초절정 미녀잖아. 네. 근데 이 성격은 아주 나쁘지만 네. 그 이막수가 강호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곳에서 나의 사매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이뻐. 근데 신랑을 구한대. 18살 생일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무공 비급, 뭐 구음진경 이런 게 있대. 이런 허위 말도 안 되는, 물론 구음진경은 실제 진짜 있는 게 맞긴 근데 했죠. 이막수는 네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공 고수들이 다 난입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왜냐면 따지면 뭐 이막수가 엄청 이쁜데 그것보다 더 이쁘다고 하니 또 18살이고 어리고 이쁘고 그리고 장문인이 될 사람이고 대단한 무공 비급들이 있어. 강호에 많은 남정네들이 노래 볼 만하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 사람들은 타겟이 중양궁이나 전진교가 아닙니다. 소용료야. 근데 소용료를 만나려면 전진교 그 본거지를 지나야 종남산을 되죠. 네. 종남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진교 도사들이랑 그 수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고, 전진교 도사가 그 곽정이 이제 그 비석을 내려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막수는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막수는 원하는 게 딱 하나죠. 옥녀신경. 그렇지. 고묘파에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서 옥녀신경을 구해야겠다.
요 꿍꿍이 그래서 이런 소란을 일부러 일으킨 거죠. 그 틈에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아무튼 여기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는데, 가령 구척이가 이런 설명을 곽정에게 하면서 정령선자 이막수의 미모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림에서 보기 드문 자색이다. 양갓집 규수 중에도 그녀의 미모를 따를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곽정에게 하니까 네. 곽정이 마음속으로 이런 동의를 못합니다. 나의 용의가 그 여자보다 분명 더 아름다울 텐데 이박수를 보지도 않은 주제에 무조건 내 용의가 훨씬 더 이쁠 텐데, 이런 좀 바보스러운 아내 바보네. 용이 아내 바보. 빠져. 아직도 안 해봐고.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도 이게 말이 중년이지 30대 중반밖에 안 됐고, 그렇죠. 곽정은. 결혼한 지 사실. 황룡도 30대 초반인가, 아무튼 되게 젊을 때예요 다. 금슬 좋죠, 둘이 아직도. 아직 어리다. 중양궁이 완전 불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곽정이 막 좀 미안하잖아. 자기도 일종의 일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진교 도사들이랑 싸우다가 온갖 이런 사태가 커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구척이가 원래 호방하고 다혈질 캐릭터거든요. 네. 구척이가 이때는 좀 사람이 좀 성장했어. 그래서 타버린 건물이며 정각들은 다 몸 바깥의 일들이다. 몸을 아끼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까짓 몸 밖의 것들이 뭐 그리 아깝겠냐, 마음에 둘 것이 없다, 막 되게 대인스러운 이런 풍모를 모처럼 보이면서, 도사같이. 진짜 도사처럼 도사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왕중양의 시 하나를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네. 그게 또 멋있어. 왕중양 시가 원문이 이렇습니다. 짧아요. 출문 일소 무구에 운제 서호 월제천. 이게 무슨 말이냐? 문 밖으로 나가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니 구애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구름이 서호에 있고 달은 하늘에 떠 있구나. 뭐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서호에 걸려 있고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배경에서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아무 구애받을 것이 없다라는 호탕한 사내대장부에 마치 개방 같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가 여기 인용되고 있거든요. 구척의 입을 통해서. 이게 자기의 자기의 사부인 이런 왕중양의 시입니다. 이게 사조영전에서도 등장했던 시예요. 아, 그래요? 그 전진칠자와 황약사가 무학을 다툴 때 그때 이 전문이 등장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구절을 다시 구척이가 인용해가지고 곽정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건 짧아서 그런지 구판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양과가 구척이의 제자의 제자가 되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듯이 네, 그 그렇죠. 구척이가 양강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그 제자를 유일한 속가 제자거든요. 양강이. 네. 구척이 제자들은 다 전진교 도사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자기가 받아들인 속가 제자인 양강이 그렇게 매국노가 되니까 자기는 도저히 양과를 이렇게 키우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엄하게 키우려면 자기는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엄하게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좀 짠하잖아, 양과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까 그 자기 제자들 조직형한테. 중에 좀 이렇게 엄하게 키울 만한 제자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게 조직영이지. 근데 잘못된 조직영이 선택이었지. 그러니까 구척이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안목이 진짜 없어요. 다혈질에다가 나이가 들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제자 보는 안목도 너무 없고 양과에 대한 이런 안목도 너무 없고, 그래서 조직영에게 맡기는 게 뭐야. 물론 이것도 다 그 복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 나눴었죠. 네. 소용렬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영 같은 인물이 필요했다. 만약에 구척이가 이렇게 양강과 달리 이렇게 더 정성 들여서 제대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무공을 전수해줬으면 신조협력 끝. 신주는 끝이지. 소용렬을 소용렬을 못 못 만나. 신조 협에서 왜냐면 끝이에요. 구척이와 양과는 성격이 또 맞아요.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의기투합할 캐릭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근데 조직영 때문에 소용렬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영한테 아주 제대로 미움받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한마공도 쓰다가 이제 밉보이고. 게다가 그 양과는 전진파의 내공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구양봉의 내공을 전수받은 상황이에요. 네. 그 책에도 서술이 되어 있지만 구양봉의 내공, 이른바 백타산 일파의 내공은 이 기초를 중시하는 전진파 내공과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전진파 실전이구나. 내공은 네. 기초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배우는 게 좀 늦는데 네. 나중에는 더 세죠. 근데 백타산 내공은 전진파의 내공과 달리 초반에는 뭔가 내공을 키우는데, 내공을 진전시키는데 훨씬 더 속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전진파의 내공이 더 앞지르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스타트업으로는 그 전진파보다 백타산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전진파 내공이 좋다라는 이런 전진파 서술이 내공이 최고 시속이 더 좋고 있어요. 백타산 내공은 엑셀레이션이 더 좋다. 가속이 더 그러니까 좋다. 둘의 내공은 이제 고수들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이 전진파 도사 중에 그 최지방이라는 그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네. 그 최지방이 그 양과의 내공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밀어봤을 때 그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최지방이라는 이름이 좀 사람 이름 같지가 않네. 영양분 이름 같은 지방. 예, 최지방이라는 이 3대 제자의 경우에는 그냥 대충 슬쩍 밀었기 때문에 그 백타산과 전진파 내공의 차이를 절대 구분을 못했고, 아, 이 양과가 내공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했다는 얘기죠. 조지경이 그런- 잘 가르쳤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의 이런 서술들이 또 있고, 네. 그러다가 녹청독이라는 놈과 그 조지경이라는 놈 때문에 양과가 개고생을 하고, 네. 결국 한마공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도망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소영이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망치는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도망치다가 이 양과가 활사인묘 쪽으로 도망치거든요. 네. 활사인묘 쪽은 뭐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 거긴 하지만 조지경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진교 제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그렇죠. 외부인 출입금지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지경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규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양과에게 계속 나와라 하면서 때려 죽이겠다, 나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험한 욕지거리를 하는데 양과가 미쳤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럼 절대 저 같아도 안 나가요. 나오면 죽이겠다는데 왜 나가? 그렇죠. 조지경이 기본 캐릭터가 이게 악당도 좀 매력적인 캐릭터들 네. 있잖아요. 조지경은 멍청하고 못생기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그리고 성격도 나쁘고 그리고 무공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다가 진짜 완전 비호감. 비열하고 또 나라 팔아먹고 그런. 완전 너무 지나치게 비호감이야. 차라리 사통천 후통의 영지상인 이런 애들이 훨씬 매력이 차라리 있다니까. 낫지. 나는 조지경 캐릭터가 너무 지나치게 좀 못난이로 그려놔가지고 양과 선생이 좀 이건 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김용 선생. 김용 선생이. 네. 왜냐하면 이게 전진교 도사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도사인데 도사가 이런 개차반 이런 시정 잡발 쓰레기 캐릭터를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구척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도. 좀 너무 소비되는 캐릭터로 그러는 것 같아요, 기훈 선생이. 그 근데 또 사람은. 조지경이 나중에 매국노로서 활약하기 때문에 그 매국노 근데- 캐릭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캐릭터가 입체적이어야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지기만 해도 매력이 없고 너무 나쁘기만 해도 매력이 없는데 최악의 매력 없는 캐릭터가 뭐냐? 시종일관 찌질하기만 하고 못난이 캐릭터. 네. 조지경이죠. 그게 조지경이야.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고. 그 캐릭터. 악역인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치. 네. 매력이 너무 떨어져. 조지경이 가상 인물이죠. 조지경 가상인물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는 잘 윤지평 모르겠네. 문제도 저번에 얘기했었지만은 변지병하고 나누었을 때 그게 윤지평이 실존 인물이라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같은 부분을 견지병이라는 가상 인물한테 몰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는 걸 봤을 때는 조지경도 가상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조지경은 원래부터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조지경이랑 윤지평 그리고 정요가 이 셋이 3대 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진교회 네. 그 2대 제자가 그 전진 7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과가 4대 제자가 되고. 진짜 돌림이 그래서 선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조지경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동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실존 인물을 이렇게 하면 다음 개정판에서는 또 다시 윤지평 때문에 한번 대여서 근데 조지경은 옛날 판본에서도 등장했던 그쵸. 인물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근데 이제 윤지평과 달리 조지경은 이제 수정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실존 인물인데 후손이 없거나. 좀 더 짠한데.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를 않아. 윤지평 후손과 달리.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과가 금남의 구역이라 그럴까요? 금 전진파의 구역인 고묘로 들어가서 그렇죠. 예. 공묘로 들어가서 그 벌에 찔리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 시점에서 갑자기 옥봉들이 막 날아들어요. 그래서 조지경이랑 양과랑 다 뭐라지 다 쏘이고. 양과도 엄청나게 쏘이. 저도 벌에 쏘여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벌 쏘여 안 쏘여보셨어요? 벌? 있어요? 벌 저 쏘여봤죠. 그 진짜 어느 정도로 간지러? 간지러운 건 모르겠고 아프죠. 많이 붓고. 아파요? 안 쏘여보셨어요 정말? 네. 홍주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쏘여봤어요? 그러니까 네. 쏘여 아픈 거예요? 간지러운 거예요? 아픕니다. 아픈 거죠. 네. 그렇구나. 여기 그럼 김용 선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매우 가렵고 그게 독인 거죠. 가려움.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 묘사되는 방식은. 그러니까 별에 쏘이면 벌 침이 보여요. 까만 게. 그리고 그 주위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는. 네. 쏠 때도 따갑고 온몸이 따끔거리는. 온몸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신경 쓰이게 아프죠. 근데 일반 벌이 그런데 여기서의 옥봉은 그것보다 훨씬 독성이 그러니까. 강한 이 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죠? 거의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묘사되냐면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을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서 뜯어낼 정도로 너무 미친 듯이 가려운 거야. 그런 가려움과 그런 통증이 싹 사라진 겁니다. 양과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해도 그 꿀을 먹고서 그 통증이 사라진 거죠. 네. 근데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그 앞에 추한 얼굴을 가진 노파가 있었다. 저는 이 묘사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왜요? 왜요? 이 부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그 노파가 당연히 자기를 구해준 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파에게 양과가 미소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네. 그때 노파가 한 번 웃고는 즙을 마저 먹인 후에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데 그 장면을 김용 선생이 이렇게 묘사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했지만 그런 얼굴에서 인자함과 따뜻함이 풍겨났다. 그러니까 외모는 너무너무 추한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자애로운 거야. 그렇죠. 그 생긴 것과 표정이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양과가 일종의 자기 어머니 같은 이런 감정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노파가 죽었을 때 양과가 거의 꼭지가 완전 돌잖아요. 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추한데 자애롭고 따뜻하다라는 게 저는 이런 식의 묘사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초절정 미인이 따뜻한 것보다 네. 아니면 추한 사람이 아주 악독한 것보다 이렇게 외모와 성품 간의 어떤 갭이 긴장? 존재하는 갭이 존재하는 이런 설정들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설정들은 그 왕자의 게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티리온 그렇죠. 라니스터. 티리온 같은 경우 난쟁이에 완전히 이렇게 외모가 추한 이런 캐릭터인데도 완전 명석하잖아요. 아리아 같은 캐릭터도 진짜 코가 매부리 코에 막 얼굴 길쭉하고 진짜 못생긴 얼굴로 등장하는데 되게 뭔가 지혜롭고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노파도 저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과가 제 생각에는 여자들이 자기를 하도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얼굴에 인피가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종의 이렇게 어떤 이런 얼굴을 나의 외모가 스스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추한 외모로 일부러 이렇게 자기를 여성들의 어떤 환심을 이렇게 좀 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황약사도 매일 인피가면 쓰고 다니고. 그러고 보니까 여태까지 다룬 인물 중에 추한 인물은 지금 두 번째로 나온 것 같아. 옛날에 누구였지? 추한 얼굴이었다 다시 예뻐진 그 박시전. 그만파파. 네, 금화파파 그 인물 빼놓고서는 이 김영을 때서 여성이 추한데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추하는 것도 뭐 있죠. 주화도 좀 추했고. 그렇죠. 주화도 추했지. 근데 주화나 금화파파나 원래 이쁜 네.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물론 내력을 알 수 없으니까 이 노파 같은 경우에는 이 노파도 젊었을 땐 예뻤을 수도 있죠. 어. 매초풍도 예뻤는데 그렇게 되고 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정년선자나 이막수나 소용련은 완전 초절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노파는 이제 추한 외모를 갖고 있고
양과도 노파를 좋아하지만 또 노파도 양과를 아껴요. 그렇죠. 노파 네.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짠한 거야. 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막 외모가 이렇게 추하고 그럴 건 아닌데 어쨌거나 저희 할머니도 생각이 납니다. 양가가 이때 몇 살쯤이었죠? 근데 열 몇 살이죠. 10대 초반? 한 10대 초중반? 생각해보면은 어두운 데서 할머니가 계속 산 거잖아요. 그렇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애가, 그것도 되게 예쁘게 생긴 남자애가 그 자기의 보살핌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지어 걔가 말도 잘해. 그 할머니는 그 아이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자기 아이가 없이 외롭게 평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소용료가 있었지만 소용료는 애 같지가 않잖아. 네. 뭐 이렇게 다정다감한 것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차가웠거든. 아이가 공효파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막수처럼 되거나 소용료처럼 되거나 이쁘기는 해. 그런데 성격은 둘 다 사실 이상해, 좀. 별로야. 그런 상황에서 그 양과를 만나니 양과는 기본적으로 슬프면 슬픔을 표현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표현할 줄 안다라는 거는 이게 신조협례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의 성정이 소용료와 그 노파를 이렇게 녹인다고 할까? 녹이는 거죠. 근데 1차로 녹이는 게 노파고 나중에 이제 소용료도 녹는 거죠. 이 노파는 소용료의 복선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용료와 양과 사이에 벌어질 일을 미리 지금 작은 사이즈로 미리 먼저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처음 양과와 그 노파가 대화 나누는 장면들도 좀 가슴이 뭉클해요. 그 장면 짠하죠. 예, 양과가 그 노파의 그 목소리가 그 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자하고 따뜻한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풍기니까 양과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이런 사정을 해요. 할머니, 사부님이 저를 잡아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파 입장에서야 당연히 너의 사부가 누구냐라고 묻겠죠. 근데 그 물을 때 그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인자하게 상대를 정말 이렇게 신경 써준다라는 느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카운셀링을 해줬군요. 그러니까 양과는 너무 그런 거야, 가슴이. 김용 선생이 여기를 어떻게 묘사하냐. 너무 짠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처럼 자신을 걱정해주는 온화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평생 고독하게 외롭게 살던 아이가 자기를 걱정해주는 이런 따뜻하고 인자한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러니 이게 황룡은 안 이랬거든. 그러니까요. 황룡은 양과한테 그쵸. 이런 따뜻하고 정말 상대를 걱정해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곽정은 그런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일종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항상 너는 양강 이 파렴치한 매국노의 아들이니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조지경이나 뭐 그 전진교 도사들도 곽정에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양과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따뜻함, 양과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따뜻함이야. 자기에 대한 진정한 어떤 애정, 관심, 부드러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파의 눈이, 양과를 바라보는 노파의 눈이 어디서 나를 봤다고?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한 거야. 근데 양과가 이 금사빠잖아요. 약간 보면은 구양봉한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지, 미친 사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이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양과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양과처럼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과의 그 마음이. 그쵸. 아무리 외모가 추한 노파라도, 아무리 사악하고 진짜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막 콩콩 이렇게 경공을 부리는 이런 구양봉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이렇게 사르르 녹으면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뭔가 열렬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양과의 성격입니다. 심지어 막 목숨도 걸죠. 그렇지. 그러니까 구양봉은 양과의 의부라고 할 수 있고 노파는 양과의 의모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를 통해서 구양봉과 노파는 부부가 된 것이다. 뭐야? 그렇게 해석을 양과의 입장에서 양과의 어떤 이런 그 아버지 롤모델로서의 아버지가 없었잖아. 어머니는 너무 네.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아이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될 그 사랑과 따뜻함,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양과는 어린 시절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양봉과 그 노파에게 더 뭔가 마음이 기운 거죠.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양과가 애정 결핍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양과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너가 이런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곽정이 저번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 배고프지 이렇게 했을 때도 양과가 바닷가에서 펑펑 울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걱정을 누군가가 해줬을 때, 그러니까 너무 짠한 거야.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걱정해주면 고만 울어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걱정해주잖아. 네. 그러면 고만 우는 게 아니라 더 울어. 그래서 양과는 맞아. 노파가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따뜻하게 뭔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더 엉엉엉 눈물을 흘립니다. 서럽게.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어떤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계속 우니까 양과가 예. 이제서야 할멈 왜 아이가 계속 울지? 되게 차갑게 시끄럽다고 이 조용한 이 공묘에서 왜 그 꼬맹이 아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야 시끄럽게. 그러니까 왜 계속 우냐고 할멈을 지책하는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그게 바로 소용료의 그게 첫 등장이죠. 소용료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소용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얗고 부드러운 손이 휘장을 걷더니 한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걸어왔다. 소녀가 입은 하늘거리는 흰색 비단 옷이 마치 안개처럼 신비하게 느껴졌다. 선녀처럼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새까만 머리카락에 비해 피부가 백지창처럼 창백해 보였다. 이게 소용료의 첫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이미지는 그 유역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처녀 귀신이 떠오르는데 천년유언. 그러니까 이렇게 실사화된 소용료 캐릭터 중에 유역비가 가장 그 소용료에 근접하다라고. 천하의 모든 대현님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2006년 그 신조염료 네네. 안에 유역비가 정말 아름답게 나오고 유역비 외모가 이게 옛날 사극에 어울리는 외모예요. 현대 그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몇 편 봤는데 좀 영 어색하더라고. 소용료 이미지가 강해서. 너무 싱크로가 높았어. 그러니까 양과는 그렇게 엄청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그 어린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노파가 그렇게 고만 울어라 할 때도 안 울던 울음을 선녀 같은 소용녀가 등장하자마자 너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그래서 즉시 울음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남자인데 여자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와 여자는 다르더라.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있지만 소용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너무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럴 수 그 있죠. 심리도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다가 몰래 이렇게 훔쳐보다가 소녀를 그러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고개를 숙여. 그럴 수 있죠. 그런 적들이 있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노파가 이제 그 모습을 그런 양과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아가씨 말 한마디에 울음을 그치는군요. 이게 노파가 이렇게 약간 힐난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소녀가 양과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옥봉에 찔렸잖아요. 네. 그래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손을 뻗어서 이마를 만져봐요. 네. 그때 양과는 소녀의 손이 너무 차가운 거야. 얼음장처럼. 수족 냉증이죠. 홍삼을 강력하게 보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인데 따뜻한 손이 아니라 차가운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소용료의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양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따뜻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녀와 이 노파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노파는 추한데 따뜻하잖아. 소용녀는 너무 아름다운데 차갑잖아. 네. 이 대비 효과 속에서 양과는 둘 다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한 놈. 못생긴데 따뜻한 노파와 이쁜데 차가운 소용녀를 둘 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네.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사랑하죠. 네. 어머니 같은 존재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물론 이때는 양과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자기보다 연상이잖아. 자기보다 키도 컸어, 소용녀가. 그렇죠. 여자애들이 보통 성장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애적인 감정까지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네. 물론 나중에 또 제자가 되지만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노파를 대할 때랑은. 그래서 소녀의 눈빛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너무 맑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기 그지없는. 네. 그래서 빙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소용녀는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이 양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고 슬프면 슬픔을 표현하고 열받으면 열받음을 표현하는 게 양과라면 소용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도 별로 없지 않아요? 기뻐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게 외모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거죠. 그렇지, 훈련이 된 이 거지. 공묘파 무공은 그런 수련을 통해서 익히는 거라고. 감정을 그치. 조용히 만드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다룰 텐데, 네. 예, 소용료는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욕망을 억제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네. 때문에 양가와 대비되고 있고, 이 신조염녀의 주제가 욕망의 어떤 표현, 욕망의 해방, 욕망의 긍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해서는 안 되고 욕망은 긍정시해야 될 것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뭐 어떤 이런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든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 이게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정반대의 캐릭터 두 명이 서로 상하게 만들면서 풀어나가는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신조염녀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맞아. 자꾸 문제가 돼요. 맞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갈등이 거기서 시작됐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왕중양과 임조영도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김용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솔직 담백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그 양과만이 아니라 곽정도, 양과랑 캐릭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곽정도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해주고- 몽골인들의 맞아요. 순박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양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성이나 캐릭터나 기질이나 어떤 성격이 다 다르지만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솔직 담백한 사람들이야. 좀 넓게 보면은 뭐 녹정계 위소부도 일소부도 그렇죠. 그렇고 영호충이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죠. 이게 다 도가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육아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가적인 자유분방한 인물들이기 네. 때문에 양과 영호충 위소보로 이어지는 그 캐릭터들이 특히나 자유분방한 캐릭터들이거든요. 호방하고 자유분방하고 솔직담백한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거를 그 욕망을 우리가 표현하고 긍정한다 했을 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욕망을 무절제하게 또 추구하다 보면 이게 사사로운 사적 이익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어떤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은 욕망은 긍정하면서도 어떤 보편적인 의리 어떤 이런 보편적 가치 이런 거랑 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적인 욕망과 공적인 어떤 이런 의리를 이렇게 합치시키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런 매력적 캐릭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양가가 참 매력이 제일 넘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양과는 너무 매력적인 게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이런 상반된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랑이지만 이 양과가 처음 여성에게 받아본 어떤 이런 따뜻함, 따뜻함. 네. 인정. 그리고 소용료도 차갑기 그지없지만 그 차가움이 황용의 차가움이나 전진교 도사들의 차가움과는 또 결이 달라. 맞아 맞아. 이 아무래도 여성이고 또 엄청 이쁘기도 하고 또 이막수 같은 또 차가움도 아니잖아. 네. 이막수도 엄청 이쁘지만 이막수는 악독하잖아. 악독하고. 맞아. 근데 소용료는 악독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정한 거야. 그렇죠. 저는 이제 무정하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데 단어가 잘 어울리죠. 네. 무정하다라는 것은 악독하다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희로애락에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케어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과 캐릭터와 소용료 캐릭터가 극단이지만 그 욕망에 네. 있어서는 이게 그리고 소용료는 점점 양과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쵸. 그리고 양과도 소용료랑 18년 동안 헤어지고 나서는 소용료적인 성격으로 변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런 감정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양과를 꼭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용료의 입장, 소용료의 성격적인 방식들도 저는 일정하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칠정, 어떤 유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라는 것이 이게 요즘 시대는 더 양과 같은 면보다는 소용료 같은 이런 성격이 더 사는데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스타트랙을 제가 좋아하는데 스타트랙에 벌컨인이라고 나와요. 알아요. 이게 이제 스타트랙 최고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인 스팍. 스탑. 네. 벌컨인의 설정이 그거거든요. 이성을 최우선시하고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절제해요. 스타트랙 그 TV 시리즈를 보면 항상 그 주제가 얘 스팍을 어떻게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고 얘가 무너지는 순간을 그 함장인 커크가 엄청 즐기거든요, 옆에서. 그게 이제 매력적인 서사의 어떤 소재인 것 같아요. 감정을 절제한 사람과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간의 어떤 밀당?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격렬한 이런 남녀 사이는 이게 또 힘들거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막 이렇게 소용료 같아 성격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조화라는 게 별게 아니라 꼭 남자와 여자만 음과 양이 아니라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잖아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의 음양의 조화만 음양의 조화가 아니라 저는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럼요, 있죠. 이런 소용료와 양과 같은, 그리고 저희도 연애해봤던 경험들을 각자 떠올려보면 나랑 완전히 똑같은 성격, 나랑 완전히 똑같은 기질의 어떤 연인보다는 나와 맞아요. 좀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있을 때 서로를 보완하면서 좀 좋은 어떤 영향을, 기운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세상의 어떤 다른 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매료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 가령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키 크고 막 이렇게 먹성 좋고, 저는 잘 먹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만큼 먹어. 그럼 내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입맛이 짧은 사람이랑 밥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많이 먹잖아. 제가 사귀었던 여성들이 지금까지 양이 적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많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소용료도 입이 짧지 않겠습니까? 양과는 먹성이 좋지. 한참 끌 때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와 다른 존재를 만날 때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너지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존재라고 해서 도저히 또 소통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저희가 불협화음이 생기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존재와 있을 때 그 차이 속에서 더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로움들이 더 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자가 이야기한 논어의 화이부동 동이불화의 관계거든요. 화이부동의 그 화자가 조화로울 화자입니다. 네. 부동의 동자가 같을 동자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군자는 똑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화롭고, 네. 차이 속에서 조화롭고, 소인은 동이불화라. 소인은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불화해. 조화롭지 않아. 저희도 이렇게 같은 동문이나 동창 어떤 같은 업계 커뮤니티 안에서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세계관, 비슷한 직업군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학교, 비슷한 전공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겉으로는 올망졸망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뒤에서는 막 뒷담화와 막 서로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서로. 반면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집단들, 하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전공 분야도 하나도 안 겹치고 뭐 다 다르잖아. 오로지 물레당 다닌다는 것밖에. 그러니까 차이 속에서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무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라는 거죠. 저는 그 양과와 소용료의 관계는 거리를 잘 설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양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리가 너무 없어져. 그렇죠. 소용료 같은 사람끼리만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어져.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끈적끈적해져서 차이가 소실되잖아요. 네.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차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정한 느슨한 거리가.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체이고 개별자인데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아주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소용료와 양과의 관계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영문이나 김용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이 파벌을 만들지 않잖아. 네. 그렇죠. 파벌이 없어요. 다 잘 지내죠. 단독자로 그냥 있죠. 가령 이렇게 그 소림사라든가 뭐 전진 7자나 강남 7개 이거는 파벌입니다. 네. 이게 하나의 결사체잖아요. 근데 저희 주인공들 보면 곽정이나 양과나 장무기도 뭐 명교에 있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독고다이로 이게 지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문 또 정사를 혼합시키는 그렇지. 인물이니까. 정과 사를 또 넘나들고 영호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위소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내가 문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내 사람이 밑에 제자들을 받아서 뭔가 상명하복에 위계질서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돕고돕는 끈적끈적한 가족 같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 선생이 영문 2부에서 3부로 넘어갈 때 장산봉 이야기를 해도 될 법한데 영문 3부에서 장산봉 얘기를 건너뛰고 바로 장무기로 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장산봉이 만약에 주인공이 됐다면 이거는 곽정 양과 장무기라는 캐릭터가 너무 달라. 일단 의젓하기도 하고 사람이 물론 주인공급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약간 불가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장산봉. 불가의 영향을 도가 쪽으로 이렇게 틀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팔을 하나 개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의 파벌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이런 여러 파벌들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독고다이로 혼자 이렇게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요. 네. 장산봉은. 좀 다르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장산봉을 주인공으로 하면 양과나 이런 장무기, 영호충 같은 자유로움이 좀 사라져. 그래서 노파와 소용료 양과의 셋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게 얼마 안 나서 재편되죠. 예, 그리고서 처음에 그 조지경을 또 찾아가가지고 손노파가랑 양과가 조지경도 벌에 쏘여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지경도 어쨌거나 양과의 사부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사부 양과가 생각하는 사제관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나중에 소용료의 관계, 사제 간의 그 사랑이라는 급진적인 그런 화두를 던지기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복선에 당하는 장치들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사부를 바꾸죠. 양과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강호 안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일이죠. 사부를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 사부를 마음대로 바꿔 자기 사부를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일단 소용료 아가씨를 사부로 삼지 않습니까? 네. 기존 사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근데 기존 사부가 조지경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기가 맘대로 사부를 바꾼 거야. 근데 소용료나 노파도
사부를 뭐 바꾸는데 뭐 어떤 절차가 있거나 무림의 법도가 어떤지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분적으로 모르죠. 세속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립돼서 강호가 살아서. 세속 아닙니까? 강호가 세속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조지경이나 이런 어떤 곽정 그리고 구척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김용 선생도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무림 법규에 따르면 기존 사부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부로 추가해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대형무도한 죄야. 그러니까 예전에 곽정만 하더라도 강남 7개를 사부로 모시다가 나중에 홍칠공에게 또 그 항용 18장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때 홍칠공을 사부라고 호칭하지 않았거든요. 알아요. 홍칠공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노파나 소용료는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 나이도 있고 소용료는 그래도 좀 고묘파의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호의 기본적인 이런 무림의 규율 같은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게다가 양과는 더 모르지. 그쵸. 아직 애기이기도 하고. 하룻강아지죠, 이때는. 그런 상황에서 조지경은 완전 열받는 거야. 자기 벌에 찔려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양과가 자기가 사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소용료를 사부로 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지경 입장에서는 더 열받고 그런 상황에서 천하에 대역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조지경 입장에서는 자기는 열받을만 하고 양과를 혼낼만 한 상황이거든요. 양반은 또 파문의 어떤 그 명분이 되고. 그런데 이 양과의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그냥 조지경 같은 애를 내가 사부로 모실 수 없는 거지. 그쵸. 나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지경과 소용료 중에 누구 밑에서 무공을 익히고 싶겠습니까? 저는 둘 소용료 중에 하겠습니다. 선택하라. 저도 소용료. 다 소용료죠. 또 어떤 이런 희귀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쵸, 희귀한 조지경. 난 조지경에게 이렇게 학대받는 게 더 즐겁다. 그럴 수 있어. 거기서 더 쾌락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소용료를 선택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양과가 조지경에게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래도 산때 사부였는데. 네. 이 썩을 도사야, 이 말대가리, 염소수염, 이 돼지 콧구멍아, 나를 그렇게 개패듯이 때리는데 내가 왜 너를 사부로 섬기겠느냐? 난 이미 할머니와 소용료 아가씨를 사부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통념으로도 자기보다 연장자이고 자기가 한때 배웠던 선생님을 이렇게 너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육두문자로 욕한다라는 게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진짜 열받을 일이거든. 그렇죠. 뭐 이런 개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냐. 네. 이게 양과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양과의 입장에서 조지경을 싫어하니까 이 말에 통쾌함을 그쵸. 느끼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양과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양과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이 문맥만 놓고 보면 이건 진짜 뭐 이런 개싸가지 없는 이거 단편 영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조지경 주인공으로 해서 조지경의 어떤 난관. 조지경의 순환사. 어느 날 갑자기 구척이가 왜 애를 데려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맡겼는데. 조지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지경은 진짜 불쌍한 거야. 맞아, 왜냐면 이제 벌도 써였고. 이 시대에는 사부가 죽으라고 하면 제자들은 죽는 시대야. 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사제관계가 엄격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그 어린 그 진짜 꼬맹이 하나가 오더니 자기를 완전 무슨 너무 황당하잖아. 조지경. 심지어 구척이가 되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 애를.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과의 편에서만 꼭 사고하지 말고 약간 조지경을 우리도 많이 욕하긴 했지만 조지경은 이게 어떤 이런 영웅이나 대여배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냥 소시민으로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저 같은 매우 평범한 이런 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막 욕하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위치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문 2부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양과보다는 조지경이 훨씬 가깝지. 우리의 삶이. 가깝죠, 사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출세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회의 통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고군분투하며 사는 거거든, 나름. 조지경도 야망이 있어요. 전진교 교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야망.
그리고 자기 나름 무공도 열심히 닦았어. 전진교의 그 3대 제자 중에는 조지경이 가장 무공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척이가 조지경에게 양과를 키우라고 한 거거든요. 네.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조지경에게 이 양과라는 애 하나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수모가 재난이. 고난이 삐뚤어져서 이제. 그치? 그래서 매국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시각에서 비틀면서 무협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김용 재밌을 것 월드를 같아. 조성하는 게 그게 우리가 없어요. 이 마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이사매님, 네? 조지경 주인공으로 소설 하나 쓰세요. 근데 조지경이 워낙 매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범한 그게 이제 문학이고 순문학이야. 사매님, 장르 문학과 순문학의 차이가 뭐냐? 장르 문학 주인공들은 매력이 있어, 멋있어. 네. 근데 순문학의 주인공들은 찌질해, 못났어, 아큐정정 같이. 순문학 주인공들 중에 뭐 곽정 양과 같은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이 어딨어요? 다 찌질한 소시민들이 주인공이고 평범한 일상인들이 주인공이지. 네. 네, 그럼 조지경을 깔려고 했다가 점점 이렇게 조지경에 동감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네요. 수선이 있을까봐 약간 걱정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양과가 소형녀와 만나는 얘기 오늘 드디어 해보게 됐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과의 고묘파 라이프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면 소형녀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할 얘기 많죠. 이제 앞으로 당분간 계속 소형녀 얘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날 추운데 고생해주신 야부님, 동주님, 이사매님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대원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